자, 그러면 이제 소아 팔꿈치 골절 이게 과연 그럼 뭐 성인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그 소아 골절에 있어서 이제 거의 팔꿈치 골절이 아마 가장 많은 골절이 아닌가 싶어요. 다들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겠지만 사실 그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발목 골절도 있고 뭐 고관절, 손가락 뭐 다 많습니다만은 실제 어떤 치료를 필요하는 골절에 있어서의 가장 아마 흔한 게 팔꿈치 골절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주제를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이게 이제 그 한 2019년에 나온 스터디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스터디를 보게 되면 여기 앞서 보이는 슬라이드에서처럼 이제 전체 소아 골절의 한 28.4% 거의 3분의 1이 3분의 1 가까이가 거의 30% 가까이가 거의 팔꿈치 골절이란 거죠. 그만큼 팔꿈치 골절은 되게 흔합니다. 되게 흔해요. 흔하고 그 여기서 정리한 걸 보게 되면 이제 왼쪽 위에 상단에 이제 그래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색칠을 해놓은 게 이제 남자 아이들이고 색깔이 없는 이제 바가 이제 여자 아이들인데 실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남자 아이들이 한 5세, 6세, 7세까지는 이제 남자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많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언제 제일 많이 다치느냐인데 나이가 X축이 나이거든요. 죄송합니다. X축이 나이인데 제일 이제 그 많이 발생하는 그 나이대가 보통 한 만 4세부터 시작해 갖고 5세, 6세, 7세 요때가 제일 흔해요. 즉 대략 한 유치원 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때 팔꿈치 골절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게 또 그 계절별로 뭔가 차이가 없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사실 이제 해외 이제 데이터인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1월 이제 아래쪽 그래프가 보면 제일 이제 X축 이제 기본이 1월이고 마지막이 12월인데 가장 피크를 치는 게 5월 달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겨울에 좀 한동안 줄었다가 보통 봄이 되면서부터 점점 올라왔다가 해서 5월 달에 피크를 치고 이제 6월 달까지 가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팔꿈치 골절이 제가 오늘도 방금 지금 이제 방송하기 전에 그냥 수술을 하고 왔는데 그 거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딱 어린이날 기점으로 꼭 제가 말씀드려요.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이런 팔꿈치 골절 아이들이 확 늘었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도 한여름이 되면 또 줄어요.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좀 덥고 하다 보니까 좀 활동량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몸 자체가 이제 겨울보다는 봄을 지났다 보니까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몸이 풀려서 그런 건지 여름 때는 또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 재밌는 게 여름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여름에 확 줄었다가 다시 또 9월 달부터 해서 다시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에는 또 비슷하게 있는데 아마 또 겨울에는 또 아무래도 미끄럽다 보니까 또 잘 넘어지면서 또 팔꿈치 골절이 잘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데이터랑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얘기를 하는 게 어린이날 기점으로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제가 월요일 오전에 외래를 보면 주말 사이에 뭐 키즈 카페에서 넘어지고 뭐 어디 이제 놀러 가서 다쳤다, 놀이동산에서 다쳤다, 놀이터에서 다쳤다, 뭐 해외 여행 같은 데 가서 다쳤다, 워낙 많이 옵니다. 그래서 딱 월요일 아침에는 그냥 팔꿈치 부러져 갖고 이렇게 팔 붙잡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줄을 서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대략 이제 또 주중에는 잘 없다가 또 주말 되면 이렇게 있는데 대략 이제 지금 이제 6월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날씨가 이제 장마철이 오고 하면서 이제 방학 때가 좀 되다 보면 그럼 다시 또 확 줄어듭니다. 줄다가 이제 나중에 또 추석 연휴쯤 해서부터 다시 조금 느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소아 골절에 있어서 팔꿈치 골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앞서 항상 소아 골절과 관련돼서 언급하는 슬라이드인데 이게 보통은 이제 어른 골절에 비해서 소아 골절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골절 자체도 흔하고 인대 손상은 드물고 뭐 이렇게 쭉 뭐 치유도 빠르고 다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 다 좋은데 그 중에 좋은 게 뭐냐면 좀 어긋나 있어도 변형 교정이 되게 흔하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긋나 있어도 대략만 비슷하게만 맞춰놔도 그러면 나중에 알아서 커가면서 성장 과정 중에서 그게 리모델링이 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된다는 건데 이게 모든 뼈에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성장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모든 긴 뼈에는 아래 위가 다 성장판이 있습니다. 그럼 긴 뼈의 아래 위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관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에는 다 성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럼 그 성장판이 다 똑같은 성장판이냐? 그렇지는 않죠. 각각의 그 해당되는 그 뼈에 그 이제 성장에 관여하는 성장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그래서 고관절 즉 대퇴골뼈고 이제 무릎이잖아요. 그러면 요 검은색 칠한 부분들이 다 성장판인데, 그러면 이 성장판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키 전체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되는 이 대퇴골 내지 정강이뼈라든지 뭐 팔꿈치 각각에 대해서 이게 그 성장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뼈에 대해서 그럼 성장에 관여하는 게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요, 이게 각각의 어떤 퍼센티지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다시 요 다리 쪽 왼쪽에 있는 거랑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보면, 오른쪽이 이제 다리예요. 다리인데 이제 고관절랑 무릎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쉽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인 대퇴골을 보게 되면 위에 쪽 성장판은 대략 성장에 관여하는 게 30%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관여하는 거는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허벅지뼈 대퇴골에 있어서 어떤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아래쪽 성장판이 그 길이에 관여하는 게 한 70%고 위에 쪽 성장판이 그 길이에 관여하는 부분이 한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허벅지 뼈가 길어지려면 결국에는 무릎 쪽에, 즉 아래쪽의 성장이 원활해야지만 이제 쭉쭉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그 무릎 쪽에 있는 성장판이 만약 완전 손상이 되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길이가 상당히 짧아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거꾸로 위에 쪽에, 즉 30%만 관여하는 이 고관절 쪽에 있는 성장판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그 아래쪽 무릎에 비해서 그 성장에 관여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좀 손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또 그 후유증도 별로 없는 거예요. 대신 이 말은 또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원래 소화골절의 특징이 이제 리모델링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녀 성장에 있어서 그런 이제 그 성장에 관여하는 부분이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조금 다치고 나면 소위 그 리모델링 조금 어긋난다 해도 다시 리모델링 될 수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결국엔 리모델링 될 수 있는 능력이 무릎 쪽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좀 많이 어긋났을 경우에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만약에 뭐 어디 넘어진다고 해서 어떤 고관절 쪽이 부러졌다라고 하면 그건 거의 대부분 다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 성장판의 기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리모델링 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긋난 게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성장하면서 더 어긋난 게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골절이 있다 하고 특히 성장판에 어떤 그런 관여하는 걸 따질 적에 다들 처음에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소위 길이 성장에 많이 관여하는 성장판이 다쳤다 싶으면 그러면 그게 조금 어긋나도 더 큰일 날까 싶은데, 사실은 자녀 성장, 소위 리모델링 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뭔가 다치려고 하면 소위 이제 뭐 살짝만 다친다라고 할 적에는 소위 뼈에 있는 성장판 중에 소위 길이 성장에 더 관여를 많이 하는 부분을 다치면 아무래도 수술까지 가야 될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고요. 거꾸로 이제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소위 길이 성장에 관여하는 성장판, 즉 기능이 많지 않은 성장판 근처에서 다치게 되면 그게 어른과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그게 더 이제 나중에 커가면서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가 이제 팔꿈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왼쪽 상지를 좀 한번 볼게요. 이제 제가 어깨, 팔꿈치, 손목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뼈, 이제 우리가 상완골이라고 하잖아요. 이 상완골도 성장판이 어깨 쪽에도 있고 팔꿈치 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긴 뼈에는 아래 위가 다 성장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보게 되면 그 전체 길이에서 차지하는 걸 보게 되면 어깨 쪽에서는 그 성장판이 한 80%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팔꿈치 쪽에서는 20%만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이제 전완골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요 손목에서부터 팔꿈치 요 뼈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전완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손목에서 이제 어떤 성장에 관여하는 게 우리 요골을 보통 우리 손 짚고 넘어지면서 제일 많이 부러져 손목골 쪽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요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손목 쪽에서는 아래쪽에 보면 7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100% 중에 75%가 손목에서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팔꿈치 쪽에서는 25%밖에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결국에는 만약에 어떤 뭐 상완골이 다쳤다라고 하면 어깨 쪽에서 다치게 되면 그만큼 성장판의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위 좀 다쳐서 어긋난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보호자분들 중에서 어떤 아이가 저한테 만약에 어깨 쪽에 뭔가 부러져서 왔다고 하면 제가 보통은 좀 많이 어긋나 있어도 뭐 20도 30도 어긋나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1, 2년 있으면 리모델링 될 겁니다라고 보통 많이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손목도 마찬가지예요. 손목도 보통 우리가 보통 손을 짚고 꽉 넘어지잖아요. 그럼 아이들 되게 이제 손목 골절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보통 좀 이렇게 딱 손 짚고 부러져갖고 좀 어긋나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각 변형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그게 사실은 리모델링 될 수 있는 게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웬만하면 기부스를 한다든지 보조기로 끝을 내지 이렇게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부러져서 이게 먼저 어긋나 있다든지 뭐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해서 뼈가 전혀 붙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뭐 수술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이제 소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손목이라든지 어깨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팔꿈치에 있어서는 보면 상완골 같은 경우에서도 전체 성장의 20%만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어떤 전완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 25%, 즉 한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만 어떤 성장에 관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팔꿈치 쪽은요. 어떻게 보면 소위 거기서 많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그 성인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수술을 소위 뼈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니면 이제 많은 이제 어른분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 뭐 특히 지금 이제 뭐 어떤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그 아이들이 좀 다쳤다고 하면 뭐 어느 병원에서 뭐 수술이 있거든요. 그럼 저 병원 애가 부러졌는데 무슨 수술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게 너무 과잉으로 수술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요 팔꿈치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소위 수술을 하지 않고 봐도 되는 그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낮다.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팔꿈치 골절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성인이나 소아나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성인보다 소아에서의 어떤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기준이 더 넓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른은 몸에 체형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이들은 체형 변화가 계속 있어요. 제가 꼭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각도기인데 뭐가 뼈가 부러져서 한 5도 정도 틀어졌다 쳐요. 그럼 짧을 때는 죄송합니다. 짧을 때는 이게 살짝만 이렇게 부러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아이가 키가 크면서 이게 점점 성장하다 보면 그 차이가 어떻게 돼요? 올라감으로서 어떻게 차이가 훨씬 많이 이제 나는 겁니다. V자 형태로 이렇게 틀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즉 이제 좌우 비대칭이 점점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아이들한테 있어서의 어떤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이 팔꿈치 골절에서만큼은 꼭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의 주제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팔꿈치 골절의 어떤 이제 우리가 팔꿈치 골절 중에 가장 흔히 경험하는 게 이제 외과 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상완골 뼈 중에 이제 가장 아랫부분 관절 근처에서 부러지는 건데 그럼 이게 이제 제가 교과서를 하나 이제 캡처를 해서 이제 딱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단계 분류를 하죠. 1, 2, 3, 4, 5 이렇게 단계 분류를 하는데 이때 이 1단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덜 심한 거고 5단계가 가장 심한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럼 그 심하다 안 심하다 기준이 보시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열에 2mm가 기준이에요. 그럼 2mm가 얼마나 미세합니까? 그러니까 2mm가 소위 2mm거나 2mm 이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소위 안정적인 거로 보겠지만 여기서 약간이라도 틀어진 게 있으면 이게 스테빌리티죠. 안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indefinable, 즉 이제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게 2mm를 초과하거나 2mm 이하라 하더라도 그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조금 틈이 좀 보인다. 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이게 한쪽은 부러진 게 이렇게 쭉 부러졌지만 벌어진 게
일부에서는 쭉 벌어져 있고 일부에서 이제 좁아져 있으면 이건 괜찮다라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틈이 골절 틈이 전체 쭉 벌어졌다면 그러면 이거는 2mm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unstable 불안정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럼 불안정하다는 건 뭐냐? 결국엔 자꾸 움직인다는 거죠. 자꾸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그럼 더 벌어질 수 있고 더 어긋날 수 있다는 거고, 한편으로 뼈가 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딱 결론이에요. 즉 2mm가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이들 골절에 있어서 뭐 2mm 좀 부러지면 그건 미세한 것 같고 이걸 꼭 뭐 수술해야 되는데 싶으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그 기준이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이 팔꿈치에서만큼은. 그러니까 그 2mm 기준이 상당히 무섭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보통 제가 딱 적어놨죠. 팔꿈치는 이제 성장판의 성장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어긋나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즉 2mm를 기준으로 해서 볼 적에 만약에 이제 2mm 이하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틈이 균일하게 쭉 벌어져 있으면 결국에는 피닝을 하라는 거예요. 핀을 박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2mm가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예 피부 절개를 하고까지도 여는 게 이제 맞다라고까지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결국 이제 겁나죠. 겁나는데 그런데 상당히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그 빈도가 되게 높아요. 아이들 골절의 3분의 1이 결국에는 팔꿈치 골절이고 이 팔꿈치 골절의 어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기준은 결국엔 성인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실제 제 수술한 케이스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 이게 외과 골절이에요. 이게 다치지 않은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다친 왼쪽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쑥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딱 누가 보더라도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확 틈이 엄청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뭐 수술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이제 5세 여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골절이 딱 보면 제 이제 좌측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면 CT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냐면 엑스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는 CBCT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CT기는 한데 거의 엑스레이만큼의 방송형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간단한 CT가 있으면 그걸 딱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 보다시피 벌어진 게 어때요? 조금밖에 없잖아요.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뭐 1mm 이내라서 그냥 통기붓을 감았어요. 근데 그럼 처음부터 이게 골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럼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죠. 많이 움직이고 뭐 하루 종일 누워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골절이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부러진 그 뼈 공간 안에서 자꾸 피가 나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골국을 이제 끓인다라고 할 적에 그러면 피물 뺀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뼈를 단면 잘라놓은 거를 이런 물에 담가놓으면 어떻게 피가 빠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게 한번 부러지고 나면 그 틈을 통해 갖고 피가 자꾸 나와. 그럼 피가 자꾸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골절면 자체를 조금 더 벌어지거나 움직이게끔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여자아이고 해서 크게 얌전한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틈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요. 거의 제가 보니까 4mm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럼 결국에는 4mm 이상 벌어지고 하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었고, 수술을 이제 할 적에도 그냥 했던 게 아니라 요 하얗게 보이는 게 피주머니거든. 결국에는 조금 여러 수술했었어요. 여러 수술했던 거고, 나중에 이제 2달 있다 보게 되면 이 틈 사라진 거가 이제 다 딱 완전히 다 뼈가 다 붙었고, 이렇게 뭔가 회색 틀 이제 약간 실 같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다 이제 골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략 2달에 걸쳐서 다 아문 그런 사진이 되겠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어떤 팔꿈치 골절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제 수술의 어떤 기준이 워낙 좁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괜찮다 하더라도 일주일, 2주일 경과를 보면서 그 사이에 다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벌어지게 되는 경우 그런 이런 식으로 또 핀을 박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수술한 거 이제 대략 1시간 전에 수술했던 이제 아이 케이스인데, 이제 5세 여아죠. 얘도 똑같아요. 처음에 수술 전에는 그 소위 처음 진단됐을 적, 소위 지난주죠. 지난주에 딱 검사를 했을 적에는 그 틈이 뭐 1.2mm라도 미미합니다. 미미해갖고는 일단은 기부스라고 보자고 했어요. 보자고 했는데 어제 딱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보려고 딱 보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틈이 확실히 더 벌어지죠. 그럼 2.6mm란 거죠.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벌어졌으면 사실 이거 보면 미세해 보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기준이 2mm라고 했잖아요. 2mm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사실 꽤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지금 움직인다라고 하면 또 일주일 있으면 더 벌어질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 벌어진 게 그렇게 제가 아까 2mm가 기준을 했는데 뭐 2.6mm라고 하다 보니까 얘는 사실은 수술을 일단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방금 1시간 전에 수술했어요.
수술하는 대신에 이제 그 째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벌어지지 않게끔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크게 절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특수 엑스레이 촬영 장비를 보면서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겸자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갖고 좀 뼈가 벌어진 부분을 좀 눌러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운데 사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벌어져야 될 부분 이렇게 이거를 꽉 좁혀주다 보니까 이 틈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핀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핀을 박는데 다음 사진인데 핀을 박아갖고 보면 이제 딱 뼈를 다 잘 맞춰놓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놔요. 그런데 지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 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엑스레이 모든 뼈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몸에 뼈가 되게 많은데 이게 석회화가 된 뼈가 있고 즉 이제 골화가 된 뼈다라고 얘기하는데 즉 엑스레이에서 쉽게 보이는 뼈가 있고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뼈도 많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은 골화가 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주는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갓난 아기들 같은 경우 초음파도 많이 봐요. 근데 부모님들 생각에는 초음파를 처음에 본다라고 하면 그거를 의사들이 사실은 아이들 방사선 때문에 지금 본다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방사선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방사선 자체보다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하다 보니까 소위 골화가 되지 않은 부분 뼈에 대해서는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엑스레이가 아닌 다른 검사 뭐 초음파라든지 무슨 MRI 같은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수술실에서는 사실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수술할 적에 이제 수술을 이렇게 보다시피 다 끝내놓고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조영제라는 주사 관절 안으로 조영제라고 하는 걸 이제 뿌려넣어요. 뿌려넣게 되면 보다시피 똑같은 사진이에요. 똑같은 아이의 사진인데 지금 9시 31분에 찍고 9시 30분 딱 1분 사이에 뭐가 달라졌냐면 분명히 뼈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조영제를 넣고 나니까 여기에 다 텅 빈 공간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이 텅 빈 게 아니라 보다시피 여기까지가 다 부러진 겁니다. 이게 소위 여기까지가 다 뼈인 거예요. 그냥 골절된 선이 이렇게 있지만 실제 골절은 이렇게 꽤 크게 많이 이제 부러졌던 건 거고 뼈자가 큰 뼈가 부러진 거예요. 큰 뼈 부러진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조영제를 넣어서 이게 뼈가 제대로 맞춰졌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하고 맞춰졌는지 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영제를 넣어서 보게 되면 소위 저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뼈, 일반 단순 검사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뼈까지도 다 제대로 뭔가 확인이 됐나, 잘 맞춰졌는가, 문제는 없는가 꼭 확인을 합니다. 그건 이제 소아정형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꼭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다 하고 해서 끝을 냈던 그런 이제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딱 1시간 전의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과상부 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상완골 이 뼈에 있어서 이 딱 상완골의 가장 아랫 부분에 살짝 위에 그 부분이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그림 모식도를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부러지는 거죠. 이렇게 부러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이게 저희가 그럼 치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 하면 요 상완골에 이제 이게 다 측면 사진이거든요. 옆에서 본 겁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이 상완골뼈 위에 위쪽 팔뼈에 이 앞쪽 면을 따라서 쭉 선을 긋습니다. 선을 그어요. 그러면 요 그림들 보시죠. 여기 이제 빨간 선이 보면 선을 따라 쭉 그어서 보게 되면 요 동그란 뼈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팔꿈치 관절뼈인데 요게 일종의 성장판이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인데 요 동그란 뼈가 원래는 이 빨간 선에 보면 걸쳐 있거나 더 앞으로 빠져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진을 요 B라고 하는 그림 보면 어때요? 요게 이 동그란 뼈가 걸쳐 있지 않고 뒤로 빠져 있죠.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서는 아예 확 더 뒤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치료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이 상완골의 어떤 과상부 골절에 있어서는 이 사진을 보고 이게 과연 얼마나 이제 요 선에 걸쳐 있으면 뭐 기부스만 하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 동그란 요 동그란 뼈가 요게 만약에 요 선보다 뒤로 빠져 있으면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왜 그러냐 보다시피 이게 뒤로 빠지려고 하면 생각보다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만큼이 막 벌어지고 어긋나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있는데 만약 뒤로 빠져서 의사 선생님이 만약 수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꼭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럼 괜찮아 뭐 여기 괜히 수술하는 거예요라고 싶어서 조금 좀 약간의 의심을 하지 마세요. 팔꿈치만큼은 무조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실제로 이건 어제 수술했던 아이 케이스인데 보게 되면 팔꿈치가 있고 여기 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부러져 갖고 뭔가 약간 틀어져 있어요. 휘어 있어요. 그 여기 봐도 요 노란 선 기준으로 할 적에 측면 사진을 보게 되면 요 동그란 뼈가 뒤로 빠져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전후면에서도 뭔가 뼈가 휘어 있고 이렇게 뒤로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어제 이제 수술을 했던 거죠. 똑같이 갖고 뭔가 크게 째고 하는 수술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XL 특수 장비를 활용을 해갖고 이걸 뼈를 맞춰요. 뼈를 맞추고 나서 핀을 받고 나서 보니까 동그란 뼈가 앞으로 확 들어와 있죠. 앞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처음에 전후면 사진에서 막 부러져고 틀어져 보이는 게 수술 끝나고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쭉 이게 다 조영제를 넣은 겁니다. 쭉 보면 크게 뭐 이렇게 우리가 내반 외반 됐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아주 똑바로 잘 이제 이런 얇은 핀 2개만으로도 충분히 고정력을 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수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가 이제 뭐 수술 그러면 큰 수술이냐라고 이제 여쭤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뼈를 맞추기 위해서 뭘 하는 행위인 거지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수술 자체가 되게 무슨 고난이도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아이한테 뭐 크게 뭐 위험하다 그런 부분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수술 자체도 대부분 짧게 끝나면 5분 10분, 길게 끝난다 하더라도 보통 3, 40분 이상 별로 넘어가는 경우 흔치 않은 그런 간단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취 시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제가 물론 이거를 단순하게 뭐 기부스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수술이 막 정말 이렇게 뭐 피가 막 쏟아지고 그런 수술 아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런 거를 그냥 뒀을 적에 제가 아까 전에 한 뭐 5도만 차이 나던 게 이제 키가 크면서 자꾸 더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교과서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쓴 교과서인데 제가 참여했던 건데 보게 되면 어때 팔이 원래 이렇게 쭉 일자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처음에 수술은 어떻게 해요? 제가 째지도 않고 수술한다고 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 뭐 물론 작게 째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수술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핀 박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변형이 생겨버려 갖고 그럼 이걸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다시피 이런 경우에서는 왕창 째 갖고 뼈를 이런 식으로 뭐 다 잘라 갖고는 새로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훨씬 더 큰, 물론 이것도 뭐 제가 아주 큰 수술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뼈를 자르고 붙여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팔꿈치 골절이고 어긋나게 심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도 보면 이 학생이 훨씬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지면서 애가 키가 크면서 그 변형이 점점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그런 허용 범위밖에 이제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싶으면 꼭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요런 이제 요 상황골 말고도 아래쪽 자 요골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그 성장을 얼마나 한다 그래서 한 25%밖에 관여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러져 있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원래는 요골에 대해서 딱 직각으로 이렇게 성장판이 있었던 여기 성장판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어때? 직각으로 확 각이 져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서도 결국에 나중에 그 변형이 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막 팔꿈치를 움직이고 피고 돌리고 하는 게 분명히 제약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거를 다시 팔꿈치 뼈에 있어서 어떤 그 딱 직각이 되게 뼈를 딱 맞춰놓고 간단하게 핀 정도 박아놓은 걸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수술을 하긴 하는 거지만 다 간단하게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많이들 이제 그거 여쭤보시잖아요. 뭐 우리 아이 키가 얼마나 클까요? 언제까지 클까요? 그럼 그때 제가 꼭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특히 소아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골연령이라는 걸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골연령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살 된 아이가 있다 하는데 그게 실제 검사를 해보니까 골연령, 즉 우리 뼈나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11살, 12살이다 싶으면 어떻게 보면 성장이 끝난 시기가 훨씬 더 빨리 온다는 거고 그리고 거꾸로 이제 뭐 8살, 7살 훨씬 어린 걸로 나온다 싶으면 우리 아이가 앞으로도 키가 훨씬 클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뼈 나이가 왜 이런 의미가 있냐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뼈 나이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성장판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다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요거도 보면 왼쪽에 있는 뼈들이 다 상지고 오른쪽에 있는 뼈들이 다 하지예요. 하지 같은 경우는 동그란 게 골반 뼈들이고 그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대퇴골, 그 다음에 종아리 경골, 갖고 이제 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어때요? 뼈가 다치는 시기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통 이제 다리 같은 경우에는 16세, 17세, 뭐 20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키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다리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17살, 8살, 19살, 20살까지도 클 수 있는 거고 반으로요. 그리고 반면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만 14세에서 한 16세 정도까지 이제 큰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즉 이제 그건데 소위 근데 그게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뼈마다 그 성장이 완료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팔꿈치 아까 전에 리모델링 된 능력이 적다 그랬잖아요. 한편으로 또 뭐가 문제냐면 다치는 시기도 되게 빨라요. 즉 이게 뭐냐면 좀 요 왼쪽이 상지인데 이 팔꿈치 뼈들이 보면 다치는 시기 언제부터 14세에서 17세부터 뭐 15, 18세 이렇게 되잖아요. 즉 거의 뭐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이제 되면 중학교 대략 뭐 한 2, 3학년 정도 되면 벌써 이제 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치기 시작한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나이가 뭐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 아이가 그 이제 자녀 성장이 얼마 이제 안 남은 거꾸로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요즘엔 사실은 자기 나이보다 뼈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이지만 그렇지만 아이의 어떤 소위 저 그런 자녀 성장 뼈 나이가 더 앞서 버리게 되면 실제 자녀 성장이 많이 남지 않거나 아니면 거의 다쳐버린 거죠. 다쳐버리게 되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어른이랑 똑같은 뼈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이거는 14세 남자아이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다 넘어져서 왔어요. 넘어져서 왔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여기도 깨져요.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졌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 소아 같으면 아까 전에 앞서 사진들 간단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뼈 나이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거의 2년이 더 빠른 걸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나이 자체도 14세다 보니까 이미 그 팔꿈치 주위에서 어떤 성장판은 이미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 단순하게 피만 박는 게 아니라 보다시피 이렇게 어떤 판을 댄다 그러죠. 판과 어떤 나사못을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 수술 자체는 뭐 잘 딱 보다시피 이제 첫 사진 비하면 아주 딱 뼈가 이쁘게 다 잘 맞춰졌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되게 잘 되긴 했는데 그렇지만 훨씬 더 지금 요거 쭉 보이세요? 이게 제가 절개한 상처 이제 딱 절개 창입니다. 그러니까 다 열어갖고 이거를 수술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술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있어서 어떤 소아골절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특히 팔꿈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일단은 그 치료를 하지 않는 데 있어서 허용법도 짧지만 또 일찍 다친다. 즉 일찍 성장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팔꿈치는 그래서 만약에 좀 이제 약간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 좀 중학교 1, 2학년 때 다쳤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서는 생각보다 뼈 나이가 앞서가는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어른과 똑같이 좀 크게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의 주제는 결국에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아이들 팔꿈치의 성장판은 그 성장 능력 자체가 그 각각에 해당되는 뼈에 있어서 한 대략 한 4분의 1, 5분의 1에만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성장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 여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이제 리모델링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팔꿈치 골절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핀을 박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단순하게 자녀 성장, 소위 이제 그런 성장력 자체도가 약한 것뿐만 아니라 다치는 것 자체도 일찍 다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다쳤을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수술 방법을 결국에는 아이들처럼 할 수가 없고 성인과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 골절에 있어서는 이게 아까 전에도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키가 커지면서 성장을 하면서 팔기가 길어지다 보면 나중에 눈에 안 띄던 그런 소위 변형이 나중에 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를 하는 게 꼭 한번 이제 다치다 싶으면 보통 꼭 성장 완료까지 꼭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사실 성장 완료까지 되게 보통 좀 번거롭고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최소 2년은 꼭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2년을 자주 보는 건 아니고요. 한번 다치고 나면 보통 뼈가 두세 달 있다가 이제 완전 다 붓고 나잖아요. 그럼 뭐 대략 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한 2, 3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딱 그 시기에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은 어디 뭐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쭉 골절을. 자, 일단 박수정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 뼈 붙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근데 이게 물론 더 빠르고 소아골절의 특징입니다. 어떤 치유력 자체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치유력이 좋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리면 어릴수록 치유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촛돌 아이들, 뭐 2돌, 3돌 된 아이들이 아무래도 뭐 초등학생보다는 훨씬 더 빨리 붙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어떤 뼈 붙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의 주제인 것처럼 그 뼈마다 그 뼈의 어떤 그런 성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팔꿈치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제 큰아이를 예를 들면 제 큰아이가 이제는 뭐 다 컸습니다마는 옛날에 아마 거의 2돌 때쯤 됐을 적에 그때 2돌 아마 2돌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에서 집에서 뛰어놀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과상부골절이 됐던 거예요. 과상부골절이 됐었는데 그런 경우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했죠. 수술해서 핀을 박았습니다. 그만큼 어린다 하더라도 이게 꼭 이제 위치에 따라 좀 다르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주신 게, 자, 또 질문을 성장판 주사 같은 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화두죠.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거의 한 20몇 년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호르몬 치료, 성장 호르몬 치료를 쭉 받고 성인이 돼서 이제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는데 이 호르몬 치료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오래된 치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터너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희귀 질환이 있어갖고 키가 유난히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키를 키워주게끔 하기 위해서 한 1960년대 때부터 이미 이런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정상인 아이들한테 있어서의 어떤 그런 성장 호르몬 치료하는 거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데이터가 그래서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이제 그쪽에 대해서 치료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일단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권장하는 의사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단순하게 뭐 주사가 이제 뭐 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이게 또 다양한 또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은 보통 뭐 측만증이라든지 어떤 고관절적인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호르몬 문제를 이제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갑상선이라 뭐 당뇨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하는 게 좀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결론은 사실은 뭐냐면 사실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시작하는 아이들은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작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효과 좋은 것 같고 좀 늦게 시작하면 그 효과가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라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딸은 중2고 유도심사하면서 팔이 빠졌는데 빠지고 나서 유도심사 측에서 바로 끼워줬다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니 잘 끼워줬다고 하는데 반깁스를 2주가량 하고 있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팔이 접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냉찜질은 계속해도 되나요? 반깁스는 2주 뒤에는 안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궁금합니다 하는데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그 팔이 빠졌을 적에 팔꿈치 빠졌을 적에 팔을 맞추고 나면 사실 바로 써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그 빠지고 났을 때 그 일반 뭐 대략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기부스 좀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제가 딱 맞춰놓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또 그날 저녁 돼서 또 빠져갖고 근데 일반 저희 병원을 닫고 하면 또 대학병원 뭐 응급실 찾아가서 하면 부모님도 고생해 애도 고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대략 보통 팔꿈치 빠진 게 있으면 그걸 맞춰놓고 뭐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반깁스를 푸세요라고 하는데요. 아마 여기서 그 이제 2주를 하라고 했던 거는 보면 제가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꿈치가 빠졌다라고 하면 이 요골두라고 하는 뼈 하나 요 하나만 살짝 이제 어긋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아마 2주를 다 하라고 했던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팔 자체 관절 자체가 완전히 빠지다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그 주위에 어떤 인대가 다 찢어졌을 거예요. 인대가 다 찢어졌을 거고, 심지어 그럼 뭐 연골 손상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막 골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그런 걸 다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2주 후부터는 사실 다시 이제 가볍게 써도 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좀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 싶으면 한번 또 가까운 소아정외과라든지 아니면 상지를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혹시나 이게 팔꿈치 자체가 다 빠졌었는데 혹시나 손상된 연골이나 인대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한번 꼭 확인을 좀 받아보시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스트 강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수술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교정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특히나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많아. 기부스를 했는데 그 기부스 하는 또 자꾸 어긋난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긋나서 이미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를 미리 그거를 뭐 일부러 다시 붙은 걸 부러뜨려서 수술하기보다는 이제 그게 좀 리모델링이 잘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되는 걸 좀 경과를 보다가 나중에 조금 더 컸을 적에 이제 교정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부스를 한다라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 기부스 안에서도 계속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골절 때문에 기부스했다 싶으면 꼭 주기적으로 자주 가서 특별하게 어긋나는 엄지 꼭 확인을 좀 받아보는 걸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혜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해외에서 살던 중에 6살 남자아이가 이제 팔꿈치 골절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다라고 하고 이게 한국에서 이제 많이 삐뚤어져 있다고 해서 재수술을 권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해외 수술한 게 많이 힘들었는지 수술 거부하고 있는데 재수술 꼭 해야 하는가요? 일단은 그 의학적으로 따지자면 사실 그게 많이 휜 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데 그 변형이 좀 어느 정도 살짝 좀 있는 경우 한 중간 정도까지는 사실 기능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미용적인 게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너무 휘어있게 되면 그 주위의 신경이라든지 인대에도 또 문제가 생기고 막 찌릿찌릿하다라든지 뭐 다양한 또 불편감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이제 교정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릴 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늦게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뼈가 부는 것도 좀 늦어지고요. 하여튼 모든 게 다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변형이 있다는 게 확인되고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거를 좀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늦추지 않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골연령 측정 시 팔꿈치뼈의 퓨전도 판정에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팔꿈치 사실 저희 소아정외과 의사들은요. 그런 골연령 측정할 적에 손목보다는 사실은 팔꿈치를 더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손목은 일단 보는 게 되게 복잡하고요. 물론 요즘에 뭐 AI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벌써 이미 옛날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AI에서 나오는 그 판독 결과보다는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보는 걸 조금 더 믿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팔꿈치에 있는 뼈가 훨씬 손에 있는 뼈보다 뼈의 개수도 작고 단순 측정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측정 오차가 소위 이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계산한 거랑 또 제 동료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손목보다는 그 측정 오차가 훨씬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보는 걸 되게 손으로 하는 편인 거고 또 이제 실제 어떤 뼈 나이에 있어서 어떤 키를 재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런 뼈 나이를 저희 소아정외과에서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뭐 다치고 나서 나중에 자녀 성장이 얼마나 됐느냐를 본다든지 혹은 이제 2차 성징이 언제 시작할 건지 그걸 볼 적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팔꿈치가 훨씬 더 유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를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조금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상진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왼쪽 다리 오금 바깥쪽에서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신경통이랑 오금 뭐 근육 통증이 있는데 축구한 이후부터 통증이 생겼어요.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반적 근육통까지 있는 거면 디스크 오금부 위까지 손상이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현재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보통은 어쨌든 이게 어떤 내려오는 통증, 그 신경통, 뭐 찌릿하다, 뭐 화끈거리다, 뭐 당기는 그 통증이다 싶으면 그게 보통은 뭔가 허리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허벅지 근육, 우리 햄스트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햄스트링과 관련된 문제가 또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햄스트링의 문제인지 어떤 또 신경통인지를 한번 그거는 다시 그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께 한번 다시 감별을 좀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똥띵님이 질문 주셨어요.
헬스를 시작했는데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이 찌릿하고 아프고 붓고 손목 팔꿈치까지 통증이 올라가더라고요. 운동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통증이 사라지가 않아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하체 운동만 해야 되는지 평상시 팔을 주물주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보통 찌릿하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척골신경이라는 게 있고 정중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척골신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이 새끼 손가락 쪽 면, 이제 바깥쪽 면을 이제 담당하는 그 신경을,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근데 보통 거기가 이제 보통 이제 찌릿찌릿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팔꿈치 쪽에 어떤 터널 증후군도 있을 수가 있다고,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만약 네 번째 중에 이 안쪽으로, 소위 이제 세 번째 발가락 쪽으로 어떤 증상이다 싶으면 이거는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해서 거꾸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고, 이게 정말 찌릿찌릿한 건지 가끔씩은 사실 또 우리가 방아쇠 수지라 그래갖고 이게 손가락을 구부려주고 펴주는 그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싸는 막이 있거든요. 이제 활차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유난히 운동을 많이 한다지 하고 아니면 손을 좀 많이 쓴다지 하고 여기가 두꺼워져 버리게 되면, 활차라고 하는 인대 두꺼워지게 되면 이거를 손가락을 자꾸 압박을 해주면서 이제 그게 통증을 유발하고 피우 구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또 한편으로는 목 디스크 때문에도 사실 또 이렇게 찌릿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별하려면 일단은 한번 그 근전도 신경전달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정말 어떤 다른 문제는 아닌 건지, 혹시나 뭐 그런 이제 방어수지 증상은 아닌지 한번 꼭 확인하는 것을 좀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오늘 제 주제가 이제 팔꿈치 골절이었는데, 뭐 되게 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미 뭐 아이들이 크면서 키우는 기간 동안에 한번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제 오늘 하여튼 주제는 뭐냐? 하여튼 아이들 골절을 하더라도 팔꿈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소위 어떤 그런 수술이 필요하다 안 하다, 어떤 그 허용 범위가 상당히 좁다라는 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각각의 뼈마다 성장판이 있는데 그 성장판이 하는 그 기능이 다 제각각 좀 다르다라는 거고, 그 소위 성장에 관여하는 퍼센테이지가 다 다른데 팔꿈치에 있어서만큼은 그 성장판들이 기능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모델링 될 능력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른과 똑같이 본다든지 혹은 어른보다 훨씬 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 또 다음 달에 또 새로운 또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